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어제 열린 대선 후보 첫 사자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거티브 공세는 가능한 피하고 정책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각 후보들의 장단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오늘 금요경제 토론에서 어제 열린 첫 대선 TV 토론 경제 분야 중심으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고정 패널 박원석 전 의원 오셨고요. 김종석 전 의원 대신 정태욱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TV 토론 두 분 다 보셨을 텐데 저는 높은 시청률에 놀랐습니다. 우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TV 토론에 관심을 가졌구나. 역시 그 정보를 상당히 필요로 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두 분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어제 4명의 후보들 각각 몇 점씩 TV 토론 얼마나 잘했는지 점수를 어떻게 주실지 점수를 주셔도 되고 순서를 매겨도 좋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첫 TV 토론 치고는 후보들이 대체로 다 이제 안정감을 좀 보이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우려하기로는 사생활이니 가족 논란이니 이런 네거티브 검증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더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책과 또 비전과 그리고 이제 후보들의 어쨌든 이 지도자로서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질 이런 데 이제 상호 검증에 집중해서 우리 보시는 분들마다 만족도가 달랐겠습니다만 첫 토론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괜찮았다, 하고요. 나쁘지 않았다. 아무래도 저는 8위 안으로 꼽으니까 네. 심상정 후보가 현재 지지율이 가장 낮고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이제 정의당 소속이라는 점을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요. 당세가 가장 약하긴 하지만 역시 이제 TV 토론에서 많은 강점을 보이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점수를 제일 높게 주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어제 의외로 토론 잘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태도랄까요? 이런 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또 상대의 조금은 이제 날선 공격에 대해서도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어쨌든 설명을 하려는 이런 태도들이 좀 높은 점수를 사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힘 토론을 많이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못한다 이런 어떤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렇게들 다들 오히려 그렇죠.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 이런 평가를 좀 상대적으로 후하게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는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2017년 토론에 비해서는 이제 달라진 면모도 있고 또 굉장히 전략적인 면모도 보였습니다. 국민연금 합의 같은 거 이끌어낸 거는 그 이제 준비된 전략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간 좀 불안정한 모습들이 있고 너무 이렇게 좀 치우쳤달까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심상정 후보에게 하나도 질문을 안 하셨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요. 의외로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어제 토론에서는 좀 부진했던 거 아닌가. 제가 특히 이제 안보 토론을 할 때 원래 안보 토론은 전통적으로 여당 후보가 주도하는 겁니다. 근데 안보 토론 진행되는 동안에 이분이 거의 실종되다시피 하셨어요. 처음에 윤석열 후보에게 사드 배치에 관한 질문을 한 거 이외에 본인에게 그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 이런 식의 약간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안보 토론에서 그거는 여당 후보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뭔가 이게 이재명 후보가 어제 잘 안 풀린 날이었다. 그래서 제일 점수를 좀 박하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심상정, 윤석열, 안철수 그리고 이재명 순. 우리 정태욱 의원님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네, 저는 역시 그 토론은 네 분이 다 실제 잘했어요. 나름대로 특히 그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세 분은 사실 대선에서만으로도 재수 또는 삼수를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처음인데 비교적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빠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네 분 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굳이 그 이제 순서를 매기자면은 기대치. 원래 이제 그 사실 이 토론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의 최대 리스크가 사실 TV 토론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가족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 TV 토론 리스크인데. 전혀제 리스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다 해서 큰 점수를 땄다라기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어제 TV 토론에서 가장 이제 기대치를 반영해서 한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가장 잘했는 거 아니냐. 저 정도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잘했다 그런 거죠? 네. 잘했고, 실제 그러니까 잘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네 분이 다 네. 비슷하게 했는데 예. 기대치를 반영해가 한다면은 가장 잘했고, 네. 결코 딴 분들한테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했고,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아까 이제 박원석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예. 상당히 토론을 잘 해가지고 압도를 할 것이라고 남들이 예측했고 본인도 아마 그래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예. 전혀 그런 모습을 못 보이고 오히려 일부 토론에서는 대장동에서는 계속 도망가는 모양을 보였고 그다음에 그 다른 이제 경제 토론이나 부동산에 있어 가지고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상당히 이제 아. 예를 들어서 뭐 네. 부동산 같은 경우 좀 더 토론을 하시겠지만은 그 총론에서는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강론에 가가지고는 세금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법도 그대로 유지하겠다. 아. 특히 초과이득 환수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총론에서는 그냥 뭐 듣기 좋은 말로 공급 확대가 하겠지만은 강론에서 무슨 전혀 그런 이야기 안 되기 때문에 강론이 좀 다르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립 서비스를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어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점수를 많이 읽은 아하. 것이 아니냐 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튼 두 분의 평가를 보면 전체적인 평가는 생각보다 토론이 뭐 괜찮았는데 순위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기대보다는 좀 못한 걸로 이렇게 요약이 되네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예상보다 상대적으로 잘했다. 오늘 석간 신문을 보니까 우리 박 의원님 평가와도 비슷한데 심상정, 안철수, 윤석열, 이재명 이런 순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예. 전문가들의 그 종합해서. 예. 자, 이 점수는 그렇고요. 태도라든지 또는 컨텐츠 면에서 조금 재밌었거나 좀 특징적인 걸까? 뭐 어떻게 느끼신 분야에서 좀 재밌었던 분, 특징점 그런 걸 좀 하나씩 좀 골라봐 주십시오, 박원석 의원님. 일단 재밌었다기보다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정감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어조도 그렇고 네. 또 토론하는 태도,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혹은 상대방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좀 절제되고 예의를 갖춘 이런 모습을 보여서 물론 이제 순간이 약간 욱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대장동 토론이 이제 계속 공방이 오가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평가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밀어붙이고 일방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걸 이제 최대한 지우기 위해서 여당 후보다운 안정감 뭐 이런 거를 좀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소탈한 털털함 이런 것들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화제가 됐던 알리백에 대해서 아리백 예.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거를 모르고 나오신 건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아니면 딴 얘기로 돌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아니 모른다 좀 가르쳐달라 이런 거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좀 솔직하고 소탈하다. 근데 이 자리에서 한번 알리백을 어제 시청자들 중에서 시청률이 40% 가까이 달했는데 몇 분이나 알을까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죠. 그럼요. 이게. 그거는 예. 그 방면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이나 정책이 아니에요. 정부의 정책이 아니고 어쨌든 기업들이 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이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겠다는 일종의 자율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네. 전 세계 한 309개 정도의 기업이 여기에 가입해 있고 어. 우리나라도 8개 기업이 가입해 있거든요.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질문이 알리백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그걸 기업인한테 물으면은 맞는 얘기지만 네. 그걸 뭐 대통령 후보 간에 물으면은 아니 뭐 기업들이 알아서 잘 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정답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 가지고 뭐 윤석열 후보가 큰 실점, 이재명 후보는 큰 득점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알리백도 모르느냐 하고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르고 나오신 건 문제예요. 그만큼 이게 기후위기나 네. 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없다는 걸 저는 방증하는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걸로 그렇게 대중적으로 유권자들의 이 표심에 손실을 볼 만큼은 아니었다. 근데 과거에 그 이회창 후보하고 그 노무현 후보가 토론을 할 때 네. 옥탑방을 물으니까 이회창 후보가 몰랐어요. 아, 옥탑방을. 처음 들어본다는 식으로. 네. 그런 건 엄청난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옥탑방 다 알거든요. 근데 저건 이제 그런 이유는 아니다. 그렇고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 비해보다는 많이 명료해지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쟁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정확하게 특히 노동이사제 같은 거 물론 제가 그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윤석열 후보하고 정확하게 각을 세워서 토론을 했던 거고 심상정 후보는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의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네. 이 실수를 하거나 또 실언을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관점에서 네. 또 정의당이나 심상정 후보의 관점에서 놓치지 않고 네. 그걸 잘 물고 들어가서 이제 쟁점을 형성한 거는 그런 것들이 좀 돋보였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정태욱 의원님 보시기에 조금 뭐 태도랄까 후보들의 태도나 컨텐츠에서 좀 이렇게 좀 특별한 쟁점 이런 걸 좀 기억이 날 만한 예. 말 좀. 어제 오늘 언론에서 뭐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는데 네. 저는 가장 주목하는 말은 이재명 후보께서 예. 다음 정권은 그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이재명 정부다라고 아예 분명하게 선을 이렇게 꺾는 장면이 뭐 이렇게 그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냐 뭐 이런 질문했을 때 그런 답변한 건가요? 이어하는 것이 아니냐 예. 초창부에 나서 이어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절대 우리는 나는 예. 저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예. 바로 그 이재명 예. 정권이다 이렇게 아재 그냥 무 자르듯이 그렇게 뭐 좋게 명쾌하고 네. 한데 뭐 내부적인 아마 토론이 있었겠죠. 오히려 지금 이제 정권 교체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를 이기라고 하는 것이 예. 자기들한테 전략상에 도움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것이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오히려 또 내부적으로 득표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그건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거지만 저는 어제 전체 모든 분들의 이야기 중에 네. 가장 주목할 말이 그거였는데 오히려 언론들이 그걸 정권 교체 이런 분위기를 좀 느끼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을 거다. 했을 건데 아하. 그러나 말 자체가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부 여당의 옛날 이회창 후보가 그 YS 정부 완전히 절연하는 바람에 뭐 어쨌든 그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네. 그런 중대한 발언을 했는데 언론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거기 굉장히 적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특징적인 거는 안철수 후보가 예.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연대하느냐 아니면은 그 윤석열 후보가 연대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최소한 정책적인 면에서 가지고는 상당히 분명하게 보수 내지 자유주의 쪽으로 확 경도를 하는 발언을 했어요. 발언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 내용에서 이런 게,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박원석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네.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이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가 연금개혁 아닙니까 사실은? 연금개혁. 예, 그렇죠. 사실 우리 그 주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자기가 의지를 표명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성장 전략 다 뭐 비슷비슷한데 내용에서는 네. 그러나 555 성장 전략이라고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747 공약을 예. 비슷하게 연장시키는 듯 그래가지고 그걸 아마 내용을 알 텐데도 그런 의견을 낸 거는 상당히 이제 어떤 정책적인 노선에서는 보수 쪽을 경도를 했는 것이 어제 그 TV 토론에서 보여줬다. 뚜렷하게 이제 네. 이야기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우리가 그냥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그냥 태도를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 나름 재밌게 보셨을 텐데 박원석 의원님 그러면 네. 결국 이제 첫 번째 토론이긴 하지만 네. 지지율에 조금 영향을 줄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보세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이제 그런 효과는 어제 토론을 통해서 보다 더 확고해졌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니까 자신의 후보에 대한 어떤 확신, 자신감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을 텐데 경계에 있는 지지자들을 옮기게 만드는 그런 효과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 같고 그럴 만한 쟁점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그러니까 후보들도 이제 첫 토론이다 보니까는 긴장도 있고 약간의 이제 탐색전도 펼쳤고 근데 지금 이제 토론이 또 바로 잡혔어요. 기자협회 주최 토론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잡혔거든요. 네 분 토론. 네, 아마 2차전부터는 이제 훨씬 더 이제 토론의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좀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고 큰 쟁점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어제 토론은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히 승자가 누가 승자다. 또 혹은 누가 패자다 이런 게 갈린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움직이기에는 어제 토론 한 번으로는 좀 충분치 않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후에 어떤 쟁점들이 토론에서 등장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준 예고편으로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 예. 사실은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경제 저희가 어제 분야에서.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너무 멀리 가셨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예. 사실은 민생 경제 정책을 놓고 심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선명성이나 진보적 경쟁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하고 보수적인 이 경제관을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뭐 예측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성장을 강조한다. 아니 그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측면이네요. 이재명 후보도 5호 전략을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5만 불 5대 강구. 근데 그게 747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낙수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경제 전략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이 낙수 경제 전략에 의존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시던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재명 후보였는데 그걸로 회귀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일자리 성장, 민생 경제 이게 이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고 예. 2차 토론 때부터 본격적인 쟁점이 될 텐데 거기서 과거와는 다른 구도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측을 해봅니다. 어제 심상정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경제 공약으로 조금 좁혀서 한번 우리 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어제 시작하자마자 왜 부동산부터 토론을 예. 했잖아요. 예. 이재명, 윤석열 사실 뭐 공급을 많이 하겠다 비슷하긴 한데 어제 답변은 조금 결이 조금 달랐다고 봐야 되겠죠. 예. 두 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또 심상정 후보도 전체적인 기조에서는 공급을 많이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 봅니다. 그럼요? 문재인 정부가 이 경제를 이래 망쳐놓고 일자리를 망쳐놨는데도 그 양반들 공약할 때는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했고 뭐 상황판 청와대 하겠다 했는데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좀 이래 보면은 아까 제가 조금 이야기했지만 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에서 총론에서 부동산을 엄청나게 늘리겠다. 공급 확대. 예. 그렇게 이야기 해놔놓고 그 강론에 가가지고는 초과 이익 환수를 전혀 다 환수를 하겠다. 그리고 국토 보유세를 뭐 그대로 새로 하겠다. 그건 엄청나게 또 새로운 세금이 부동산에 매겨지는 거거든요. 예. 초과 이익을 부동산 종합국토세인가 뭐 그걸 국토 만들어가지고 보유세. 그거를 국민들한테 무슨 이익 배분제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부동산 가진 사람들한테 이제 돈 많이 거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모순입니다. 그럼 공급 확대 정책과 어긋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보통 그러면은 이제 그 따로 물으니까 예. 초과 이익 환수하면 되느냐 하니까 기업의 정상 이유는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제조업하고 건설업하고는 이게 이윤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 같으면은 예. 평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같은 평균 이윤율이 한 8% 예.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건데 건설업은 예를 들어 평균 이윤을 10% 보장한다. 사실 워낙 리스크가 큰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기업이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나라 예. 유수한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망해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은 그 자체가 굉장히 하이 리스크하고 또 일부에서는 쫄딱 망하거나 아니면 고위험, 하이 리스크 고수익. 하는데 표준 이익만 뭐 한 5%에서 10% 보장하겠다. 주택 공급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이거죠? 안 됩니다. 이 정부가 초창기 문정부가 초창기에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일부 투기 부자들의 투기 세력 때문에 그렇지 예. 공급이 부족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만 1년 전에 이사 부동산 대책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공급 정책을 내놨지만은 네. 지금 현실적으로 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게 그렇게 기본적인 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태도라든지, 그다음 법적인 건 아니지만은 금융권에 대한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공급하겠다고 이빨린 소리 하고 그러놓고 강론에서 가지고는 또 포퓰리즘으로 뭐 돈 많은 사람들 부동산 많이 가지고 세금 많이 거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부동산 정책은 그 양반 특유의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이때는 이야기하고 저때는 네. 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 윤석열 후보는 왜 어제 임대차 3법을 고치겠다. 이제 7월에 2년이 돌아오니까 고치겠다 하고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LTV 비율을 80%냐 90% 가지고 윤석열, 이재명이 조금 약간의 의견 차 좀 티격태격했는데 좀 누구 한 분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90%를 공약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제는 90%가 아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80%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확인해봤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90%까지 늘리겠다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팩트는 이재명 후보가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고요. 아, 그 부분은 네. 제가 좀 짚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연간 60만 원 정도 했고 수도권에 연간 3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오히려 집값 폭등과 이 부동산 투기를 부른 거는 그게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이기보다는 사실은 그 공급이 뭐 갭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주택 이상의 다주택들을 가진 분들에게 많이 돌아갔고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가 보유율이 떨어졌습니다. 주택 공급을 그렇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쨌든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장에 확고한 신호를 주지 못하고 종부세 올리는 거 주저주저하고 또 핀셋 규제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돌려가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20몇 번까지 부동산 대책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새 정부도 공급을 무작정 늘리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에 어떻게 공급을 늘리느냐 이런 구체적 대안이 중요하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 원가주택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렇죠. 사실은 서울에서 그 원가주택 그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산식대로 하려면 한 6억 원 정도의 그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어떤 청년이 그걸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그 질문을 드렸더니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이래요. 수도권도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서울 집값이나 분당 집값이나 서울 집값이나 심지어 세종 집값이 다르지 않은데 도대체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주택을 공급하시겠다는 건지 계획이 저는 굉장히 막연하다고 보고요. 네. 이재명 후보도 기본주택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디에 지으실 거냐는 겁니다. 어디에. 어디에 기본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300만 호다, 뭐 250만 호다 이렇게 총량적 목표를 가지고 임기 내에 다 할 수도 없는 거를 물어보면 임기 내에 다 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임기 내에 다 할 수 없는 거를. 이재명 후보도 지난번 김동연 부총장 토론에서 한번 그랬죠. 예, 임기 내에 다 할 수 임기 내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최대치를 했는데 사실은 뭐 이 300만 원은 못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미 이제 우리 사회의 그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집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집이 없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인데 예. 그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정책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후보는 지금 심상정 후보 이외에는 별로 없으시다.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월세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내면서 원룸 살아요. 1년이면 6, 700만 원을 월세로 내는 건데 예. 종합부동산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6억부터 25억 원까지 시가 아파트를 보유한 분들의 평균 세액이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1년 연간 평균 세액이 월이 아니고 근데 그거 가지고 세금 폭탄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그런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윤석열 후보에서 그런 지적을 하셨죠. 종부세 생각보다 뭐 많지 않은데 지금 월세 마련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 종부세 연간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왜 글쎄 그 어제 그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다음에 토론하고 이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주택 공급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또 서울의 자가 보유율이 떨어졌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그 통계를 어떤 근거로 어제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했는지 국토부 자료입니다. 예. 근데 그래
되는지 몰라도 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정책의 잘못으로 가격이 올랐다 그런 예를 얘기죠? 들어서 1가구 2주택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네. 지방에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 가지고 예를 들어 자식이 대구에 있는 분들 중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제분을 서울에 좋은 대학에 보내면은 그럼 그분들이 또 서울 집을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지방 집을 팝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집 가진 분들이 또 굳이 또 1가구 2주택을 하라면 강남에 있는 집을 팝니다. 그래야 되듯이 너무 뭡니까 인위적인 정책을 쓰다 보니까 예. 그리고 서울에서 그리고 저 뭡니까 외곽 지역에 2기, 3기 신도시 그다음 뭐 그리고 이번에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분양해도 이 소유 현상이 이런 이제 강남 그다음 또 크게 나면 서울 그다음 더 크게 보면 수도권의 집을 제대로 공급이 원하는 대로 돼줘야 되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지금도 그 뭡니까 그 이번 후보자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물량적인 목표를 이야기해가지고는 네. 그래서 그러면 해법이 뭐냐? 예. 시장 원리에 재건축 재개발 하고 싶은 사람 하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뭐 토론은 하게 되면 좀 길어지니까 조금 주제를 조금 바꿔서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게 연금 개혁이었어요. 네. 안철수 후보가 연금 개혁 이 자리에서 합의하자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던 윤석열, 이재명 뭐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 좀 의미 있는 걸음으로 의미 있죠. 의미 있고 대선 후보들 토론 자리에서 뭐 그런 합의가 만들어지는 게 물론 이후에 실천을 할지는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사실은 느끼고 있지만 예. 누구도 입 밖으로 먼저 꺼내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용기 있게 그 얘기를 전 하셨다고 보고 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님의 문제는 뭐냐면 강론이 없어요. 강론. 예, 그 위기는 말씀하시고 또 이게 언제 고갈되기 때문에 2055년에 개혁의 필요성은 말씀하시는데 본인에 대한 그래서 뭐 어떻게 직역 개혁하자는 거냐. 연금, 특수직 연금의 기준을 갖게 만들다 조금 말씀을 하시던데.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고요. 네. 그 이외의 쟁점은 수지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문제 해소하려면 더 내야 되거든요. 예. 보험료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 세대 노인들이 용돈 연금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건 할 그러면 뭘로 해결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심상정 후보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가입자들이 부담을 늘리더라도 미래의 세대의 등골 빼는 연금은 안 된다. 그래서 연금 보험료 올리는 개혁해야 되고 당연히 특수지역 연금에 그런 과거에 주어졌던 특혜 없애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고 네. 그리고 지금 현 세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셨던 과거의 기본소득 뭐 저희는 보편적 기본소득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 최저소득을 특히 중위소득 이하에 있는 시민들이 최저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좀 더 두텁게 손을 봐야 된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 합의로 가야 저 합의가 규정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어제는 총론적 합의여서 그건 앞으로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태욱 의원님은 행정 경험도 있으셔서 이런 연금 개혁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제가 구체적인 안전행정부 뭐 안이 있을 나올까요? 네 분? 근데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예, 뭐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박원석 의원님 말씀이 정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합의한들 실천이 따라줘야 되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총론에서는 누구나 없이 다 찬성합니다. 그 반대할 사람 있을 수가 없는데 네. 강론에 갔을 때 네. 누가 그 부담을 더 질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뚫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와이스가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평가받는 부분이 예. 금융실명제와 토지실명제이지 않습니까? 금융실명제. 예, 네. 그거 사전에 공약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진짜 의지와 결단력으로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그 실행을 하거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정확하게 저도 공무원하면서 3번 이제 연금 개혁을 크게 이제 정부가 했어요. 예. 2000년에 IMF 이후에 그 이제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는 뭐 안 할 수가 2000년 때 한 번 했고 네. 그다음 이제 2009년에 한 번 했습니다. 예. 2009년에 그때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한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하고 실질적인 이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어제 그렇게 합의 정무적으로 뭐 총무에서 합의하는 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니까 누가 되더라도 아 연금 개혁 그냥 넘어갈 수 없구나 이런 좀 뭐그 압력으로 작용하리라고 뭐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어제 1차 토론이어서 첫 번째 토론이어서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 다 두 여당, 야당, 국민의힘, 민주당 안철수 후보를 높이 세우던데 아마도 이 단일화 관련된 것 같아요. 첫 번째 토론 해보고 우리 박원석 의원님 단일화 국힘하고 국민당 뭐 단일화 가능성 좀 아직은 알 수 없죠. 아직은 알 수 없습니까? 예, 이제 후보들 간의 이제 지지율 변화나 우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뚜렷해져야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본격화될 텐데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완주 의지를 지금 분명히 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거는 저는 뭐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 이준석 대표가 자꾸 단일화 하겠다고도 안 하는데 단일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예의에서는 좀 벗어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정태훈 의원님 짧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정책에서 보수 지향적인 정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언론에서 거론되는 바와 같이 그 이재명 후보와 그 단일화하는 거는 쉽지 않은 약간 더 멀어진 것이 아니나 네. 그 전에는 그냥 어느 쪽도 가능성이 열어놨었는데 이제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멀어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금요 경제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정태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